네, 김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 베스트 애널들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반기 전략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제 첫 시간인데 어떤 분 모셨죠? 네, 오늘은 거시경제 금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신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예.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을 보는 비결이라든지 기준이 어떤 게 있으신지, 사실 요즘에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잖아요. 예.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지금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애널리스트의 가장 목표 중 하나가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처음으로 수상하다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준에 관련돼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은 현재 알려져 있는 변수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변수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대응하고 있으니까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어쨌든 간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게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네. 특히 소비 부분이 괜찮을 것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거시 쪽을 보고 계시니까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랑 하반기가 거의 밋밋하게 성장세는 계속 밋밋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썩 좋지는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만 상반기 때는 내수 쪽에서 안 좋았고 수출 쪽이 좋았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게 좀 반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내수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내수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 다만 하반기 때는 그동안에 끌어왔던 수출 쪽에서의 좀 약화, 둔화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당장 FOMC가 30일과 네. 31일에 현지 시간으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고 뭐 CME 페드와트 보다면은 올해 한 3회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시장은 또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뭐 이맘때쯤에 시장과 또 연준의 스탠스가 괴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 문제와 더불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났던 네. 이유가 생각보다 미국의 내수가 괜찮았던 부분들이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내수 둔화 징후가 조금씩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위축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약화가 되다 보니 저희도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의 급냉 가능성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달에 50bp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급냉보다는 완만한 연착륙에 좀 무기를 두고 있어서 미국은 아마 연내에 두 차례 9월과 12월 이렇게 각각 한 번씩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빅스텝은 없을 것 같고 네. 9월부터 시작해서 연내 한 2번 정도 인하의 가능성을 이제 말씀 주셨고요. 이건 미국의 얘기고 과연 한국은행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사실은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제적 인하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가의 재상승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네. 한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물가의 재상승 리스크가 어디에 있냐?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수출 쪽에서 지금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괜찮은 구간에서 만약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될 경우에 나타날 네네. 수 있는 물가의 재상승 리스크 이 부분들을 현재 한은에서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언제쯤 인하를 할 것이냐? 결국에 수출의 모멘텀이 정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 저희는 그 구간이 이제 미국의 경제 둔화와 맞물리는 8월, 9월 이 사이에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10월 달에는 한국도 금리 인하에 좀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리포트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던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자면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서 확 앞섰다가 또 해리스 지금 부통령
대통령이 지금 아직 후보 지명도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심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 제일 큰 거는 실물 경제에서도 이게 영향을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투자도 늘리고 재고도 확충하고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재고나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단기적인 위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네. 이 경우 때는 완전하게 정책의 연속성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교육이나 투자에 둔화를 좀 야기할 가능성이 좀 기조적으로 있죠. 다만 이 부분들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반사수혜랑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부정적인 부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교육이 위축이 될 거다라는 네. 점이고요. 반사수혜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어찌되었든 중국을 타겟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타겟으로 했을 때 한국이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들, 뭐 네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조선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수출 쪽에서 좀 괜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또 나름 금융시장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환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1,384원 정도 소폭 오르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감, 네. 이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않습니까? 연내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이 환율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우선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됐던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더 금리를 좀 더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이게 가장 컸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뜻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수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강달러 압력이 좀 완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의 이 혁신과 그리고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모두 다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1,200원, 1,100원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때 그건 좀 쉽지가 않다. 저희는 연말 한 1,300원 초반 정도에서의 완만한 하락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최근에 급격하게 엔화가 약세를 좀 벗어났었잖아요. 네. 급격하게 강세 국면에 약간 조립을 했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또 마무리가 된 건지 그리고 마침 또 이번 주에 네. BOJ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우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이제 약세와 이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금을 차입해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과 채권에 연계해서 하는 투자에 대한 규모들은 최근 들어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순수히 대부분 엔화 자체에 대한 배팅만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 가까이 급등했던 이유도 엔화에 대한 투기적인 매도세, 그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엔달러 환율의 급등을 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좀 되돌려지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이제 좀 강세를,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조금씩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엔화 약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BOJ가 정책 정산을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최근에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굳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타이밍이 7월보다는 9월이나 10월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종합해서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상반기와 달리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약간 버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은 하반기는 좀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 변동성이 낮은 자산의 매력도를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아니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지를 할 수 있는 금 비중도 일정 부분 좀 편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시경제 금리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로 선정되신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